박재현 기자가 재현하는 시간입니다. 네, 창조적 투자의 재현. 한 달에 한 번씩 박재현 기자가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좀 창조적으로 투자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박재현 기자.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니까 너무 이게 막 얼굴 잊겠어요. 얼굴 잊어요, 진짜. 자, 하여튼 그래도 네, 우리 박 기자 방송도 잘하고 딱 간지도 딱 방송 기자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더 벨보다는. 그렇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얘기를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꼭 메모를 해 두셔야 됩니다. 7월달부터 어마어마한 변화가 또 생기는데 자 어떤 소식인지요? 예, 오늘은 다음 달 1일에 개장할 이제 코넥스가 정확하게 어떤 시장인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들어가기 좀 여건이 안 된 기업들이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직접 시장에서 좀 자금 조달도 하고 투자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기회를 좀 얻자 이런 취지로 코넥스를 만들자 해가지고 상당히 좀 숨가쁘게 그동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창조경제, 창조금융 이런 거하고 또 이제 몇 개 맞아 떨어지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쉽게 일단 진입할 수 없도록 막아놨죠. 예, 그렇습니다. 쉽게는 진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기본 예탁금으로 3억 원 이상을 예탁을 한다면은 코넥스 상장 주권을 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3억 원이면 매수할 수 있군요. 예,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전문 엔젤 투자자나 그런 기관 투자자 등의 플레이어들이 활동하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제 본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야, 여기는 정말 이 선수들이 이제 경쟁하는 그런 시장이죠. 그렇죠. 돈이 3억 원 이상 있다고 해서 저게 만만히 벌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참. 자,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있는 만큼 뭔가 좀 위험도 클 것 같고 또 기회도 있을 것 같고, 그죠? 화끈할 것도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 상장 첫날에 공모가 대비 360%라는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건 또 뭔 얘기예요? 예, 이론상은 360%를 이제 먹을 수 있는데요. 네. 코넥스 시초가 호가 범위가 기존 90에서 200%에서 90에서 400%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400%. 예, 당일 15%의 상한가를 기록하면 최고 수익률은 360%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제외하고 3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당 10,000원짜리 주식을 코넥스에 상장하면은 상장 당일 시초가는 4만 원까지 형성됩니다. 여기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은 46,000원에서 팔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기존 코스피나 코스닥 등 증권 시장은 200%가 상한선이기 때문에 10,000원짜리 주식을 상장 첫날 최대 23,0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 코넥스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네. 사실 이제 선수들이 뛰는 시장인데 저 약간 좀 불만 중에 하나가 30분마다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면 선수들의 역량에 맡겨서 일반 코스닥 시장이나 이 코스피 시장처럼 그냥 실시간 거래를 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좀 이게 지금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로 이제 체결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0분 주기 단일가 경쟁 매매 방식인데요. 쉽게 말해서 현재 주식시장 관리 종목의 거래 방식이랑 거의 같습니다. 맞습니다. 30분 동안 접수한 주문을 특정 시점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한 방식을 말하는데요.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존 증권 시장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참고로 매매 수량 단위는 100주 단위입니다. 다만 시간의 종가 매매 또는 대량 매매의 경우는 한 주가 매매 수량의 단위고요. 장중 대량 매매 수량은 1억 원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나중에 더 궁금한 거 여쭤보기로 하고 일단은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거는 코넥스 기업들의 공시 얼마나 좀 잘 이루어질까 하는 좀 불안도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그건 어떻게 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요? 현재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에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금감원 다트 공시나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서 코스피와 코스닥과 함께 코넥스 항목을 따로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로 코넥스만을 위한 공시 사이트가 마련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코넥스 기업의 공시는 의무 공시사항, 즉 실적이나 매출 비중에 따른 수주 공시 등을 제외한 회사의 경영, 재산 및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자율적으로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맞겠군요, 그냥 아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시 의무가 없지만은 공시를 하게 되면은 불성실 공시 책임은 부과됩니다. 거짓 공시에 대한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미죠. 예.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자, 7월 1일에 오픈하는데 이때 이제 첫 스타트 같이 이제 스타트하는 기업이 21. 예, 21곳입니다. 좀 특징이 좀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신청서를 제출한 21개 기업의 업종은 이제 바이오, IT, 의료기기 뭐 이런 것까지 비슷합니다. 근데 의학 입시학원, 펀드 평가사 등이 또 있습니다. 아, 펀드 평가사까지. 예. 특히 그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업종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 2012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5개 기업의 자본금 평균은 103억 원, 그 매출은 286억 원, 순이익은 14억 원, 순이익은 14억 원으로 예. 네. 코넥스 상장 요건인 자기 자본 5억 원 이상, 매출 10억 원 이상, 순이익 3억 원 이상을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는 곳은 2곳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장 신청을 한 기업들 중 일부는 실적 변동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신청 기업의 40%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그중 2개 기업은 2년 연속 그 실적이 감소해서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실적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기업의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데요. 그렇죠. 예, 이로 인해서 우량 기업으로만 투자가 쏠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코넥스 기업들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이제 코스닥에 들어가는 기업들보다는 뭐 재무제라든가 매출이나 이익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지만 이제 미래 또 향후 또 가능성을 보고 또 투자하는 분들이 적잖아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좀 실적이 그렇게 안정적인 모습은 아니더라. 네, 이것도 한번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코넥스 시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스닥 이전의 시장이다. 이런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자, 그러면 코넥스 시장에 있는 기업은 뭐 일정 시간 지나면 좀 약간 자동적으로 또는 약간의 좀 강제적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이렇게 자리 이동하는 이런 룰은 어떻게 좀 준비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좀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 룰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정해진 규칙이 없는데요. 하지만 지정 자문인과 내부적으로 서로 간 약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 중에 들은 얘기인데 지정 자문위로 선정된 증권사의 경우에 해당 증권사 IPO팀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돈대로 또 벌지도 못하고 있고요. 코넥스 상장이나 코스닥 상장이나 똑같은 IPO 관련 일을 하지만은 자문 수수료를 향후 코스닥 상장 시에 코넥스에 있던 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할 때 받기로 하는 계약을 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럴 경우에 IPO팀은 IPO 관련 일뿐만이 아니라 코넥스 기업의 공시업무까지 봐주하는 등 일은 2배로 늘어나지만 추후 수수료를 받기로 해서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IPO 인력들이 다른 직종으로 옮겨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해당 기업이 코스닥을 올라가지 못하면은 지정 자문인 입장에서는 곤혹스럽게 되는 셈인데요. 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기간 내에 코스닥 시장 상장설이 나오는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코넥스 상장할 때는 그 지정 자문인들이 수수료를 좀 안 받는 사례가 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올라갈 때 2년 뒤에 코스닥에 올라갈 때 그때 한꺼번에 받겠다. 그런 식으로 뭐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요. 뭐 지금 당장은 너희들이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뭐 우리가 좀 지금은 유예해주고 배려를 해주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같이 어떻게 받겠다. 따지면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좀 그러니까 실적 증권사는 이제 뭐 매 분기 매해 실적 점검해야 되는데 네, 2년 뒤에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간 좀 시체말로 좀 김이 셀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이런 생각 드네요. 자, 지정 자문인으로 등록된 증권사 몇 군데나 되나요, 여기가? 예, 국내 증권사만 이제 총 11군데가 지정 자문이 선정됐는데요. 원래 비상장 기업 전문가 집단인 벤처캐피탈 측에서 코넥스 시장에 지정 자문인으로 선정해달라는 요청을 줄기차게 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못했죠. 벤처캐피탈은 지정자문인 선정 증권사 개별적으로 협업하는 구속력이 없는 계약만 하는 수준으로 지금 남아 있고요. 이것도 증권사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자문인 중에서는 IBK 투자증권이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아마 중소기업 금융의 강점을 갖고 있는 모기업 IBK 기업은행과의 시너지 효과를 아마 노린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이 코넥스 시장에서 뭔가 좀 일을 내보려고 하고 있군요. 예, 이번에 21개 기업 중에서도 4개 기업이 IBK 투자증권에서 올린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IBK 투자증권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중소기업 관련해서 좀 오랫동안 좀 특화해서 그렇죠. 계속 좀 서비스를 하더니 좀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 코넥스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창조 경제와 많이 좀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일단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제 그 상장을 좀 이렇게 지원하는, 장려하는 이런 어떤 지원을, 정책적인 배려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좀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저께, 그러니까 지난 18일에 네. 정부는 이제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의 공시회계 그 관련 업무 등의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그런 골자로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코스닥 상장 법인의 그 증권수 신고서 제출이 좀 면제가 됩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증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신고서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요. 예. 웬만한 코스닥 기업이 유상증자를 한다고 금감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은 보통 한두 번씩 정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진다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또 비상장사와의 M&A가 좀 쉬워집니다. 현재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할 경우에 그 상장법인은 주가를 그리고 비상장법인은 명확한 기준 주가가 없으니까 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을 감안한 본질 가치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선정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이 같은 외부 평가기관 평가 의무 등의 그 적용이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합병할 수 있도록 서로 그냥 해주는 그런 구조인데요. 또 그 상장 예정법인은 그 외부 감사인 지정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국제회계 기준, 즉 IFRS를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의무에서도 면제되고요. 네. 상당히 좀 지원을 많이 해주기는 해주는데 이게 아마도 그러니까 전문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툴이 있으니까 그게 아마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실력 있는 전문가 집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룰을 규제를 완화해주는 그렇죠. 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자, 이 시장이 초기에 잘 자리 잡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이에요. 네, 거래가 잘 이루어져야 투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증권유관기관에서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얘기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그리고 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이제 금융투자협회 등 5개 증권 유관기관이 1,500억 원대 규모의 증권 유관기관 공동펀드를 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해당 자금은 코넥스 상장기업 등 혁신기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5개 유관기관은 6월 말까지 1차로 5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야. 이후 9월 말까지 500억 원, 또 500억 그리고 또 10월 이후에 5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해서 총 1,500억 원을 조성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는데요. 공동펀드는 이달 말 중소기업의 강점 있는 자산운용사를 선정해서 사모펀드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초기 펀드의 60% 이상이 코넥스 상장법인에 투자되고 나머지 자금을 운용사가 선정한 일부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900억 원 이상은 코넥스 시장에 투입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런 자금이 좀 유입이 돼야지 거래량 좀 활발하게 되고 좀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지현 기자가 재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제 노트북에 코넥스 상장 신청기업 현황을 쭉 띄워놓고 있습니다. 한번 좀 쭉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자, 대주 ENT, HMC 투자증권이 자문인이고요. 랩지노믹스, 메디아나, 베셀, 비나텍, BNS 미디어, 스탠다드 펌, IT센 시스템스, 아진 엑스텍, SAT, S&P 제네틱스, FN 가이드, LNK 바이오 나왔네요. 네, 옐로페이, 웹솔루스, E&D, 태양기계, 테라텍, 퓨얼셀 파워, PMD 아카데미, 하이로니까지. 네. 21개 기업이죠. 네, 이 기업들이 나중에 이제 코스닥 기업에 얼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도 나중에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러 다 읽어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뭔가 대박이 날 수 있는 기업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 좀 대박이 날 만한 기업을 몇 개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1개 기업들에게 우리 기고만장 기자실 엄청난 그 기운을 드리면서, 북돋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넥스 시장 그리고 코넥스 기업의 힘찬 출발, 그리고 성공을 우리 박재현 기자와 함께 좀 빌어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